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겠다. 어제 국무회의 시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명백한 보복, 지지 않겠다 등 강경한 표현들을 모두 동원을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강경하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최지모 교수님,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예. 또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맞대응을 해야죠. 우리도 이제 경제적 보복을 당하면 우리가 그럼 보복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하나하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우리나라도 백색 국가로 일본이 등재돼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빼는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뭐 대통령께서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도 톤을 보면 아주 중저음 톤으로 감정을 많이 표현하기보다는 아주 엄중한 표현을 쓰시면서도 중저음 톤을 계속 유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고 일본의 이런 명분 없는 그 보복 조치 그리고 일본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는 징용 문제라고 얘기하다가 안보 문제로 넘어가다가 징용 문제 얘기하다가 WTO 걸릴 것 같으니까 안보 문제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명분도 없고 또 우리 고급 관료들이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 같은 데서 회의나 하자 그러고 또 거기서 합의한 내용을 다 뒤집어 엎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얘기하고 이런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일본의 이런 만행적인 행동 저는 당연히 한 국가의 원수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감정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이제 대통령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본이 하는 만큼 우리도 맞대응해야만 나중에 협상 테이블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리한 위치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계속 밀리게 되면 협상에서도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협상 우리는 계속 추진할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그런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협상 카드도 충분히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막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또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단순히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적도 했거든요. 이현종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일본의 조치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수출 규제를 한 제품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뭐 수소 경제라든지 또 어떤 미래의 어떤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는 것은 아마 특히 일본 측이 이번에 이제 하는 조치를 보면 물론 우리 측의 어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어떤 세계 경제 측면에서 한국을 좀 견제하겠다는 어떤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뭐 단호한 대응 뭐 이런 건 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일본 측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도 고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마 이제 관건일 겁니다. 네. 즉 한 국가와 한 국가가 대결했을 경우에 결국 갈등을 푸는 방법은 뭐 대화 타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방법은 결국 전쟁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내적인 문제라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바꾼다든지 여야 간의 대결은 어떤 면에서 보면 헌법적 질서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물론 국제법이 있긴 하지만 국제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힘의 관계에 더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어떤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일본을 대응할 것인가? 단적인 예로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한마디 했습니까? 예. 대통령이 한마디도 못했죠. 자, 중국이 사드 보복을 했을 때 우리 측이 무슨 대응을 했습니까? 하나도 대응을 못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국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손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했겠죠. 자, 그럼 일본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물론 일본과는 우리가 굉장히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국민 감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러나 일본과도 어떤 면에서 경제력 차이나 국력의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가. 이제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앞으로 그걸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양기호 교수님. 사실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총리가 계속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대치 계속 유지한다면 뭐 아까 이현정 위원께서 뭐 전쟁 외교적인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전쟁뿐이 없다 좀 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경제 정쟁에 돌입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해법이 있습니까? 해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과거 전범 기업이 개별로 이건 개인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은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측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측에서는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해가지고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본 입장차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것을 좁힐 만한 어떤 그런 그 간극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내에서 적어도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중재라든지 아니면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말하자면 역사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가장 자유무역 질서에서 큰 혜택을 받았던 일본이 이런 식의 거기에 정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이나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에서도 이런 무리한 수출 규제라든지 화이트리스트 탁지를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걸 운영 면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엊그저께 이제 타이에서 방콕에서 이런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싱가포르 외상이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는 백색 국가가 아니었느냐 이런 왜 한국만 이렇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만 이렇게 네. 뭐라고 해야 될까? 특별 대우를 해줬느냐? 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말하자면 싱가포르에서는 그게 자기들이 백색 국가인지 아닌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포괄적인 허가 제도를 3년 만에 한 번씩 해주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6개월 만에 한 번씩 검사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개별 승인되지만 사실은 그 운영 자체는 이 포괄적인 허가 제도 백색 국가에 들어있는 정도 수준에 준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그 재량권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틈새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국내에서 어떤 합의를 통한 이런 피해자 구제에 대한 조금 더 일부 진전된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네. 저는 지금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쌍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떤 외나무다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해법이 가능한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진지한 노력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요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그럼 일본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 담화에 가까운 형태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또는 이제 소재 또는 그 재료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매년 1조원씩 지금 6년간 앞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또 수입 다변화 과정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관세라든지 세제 지원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한국의 어떤 그 전후의 경제 성장, 특히 이제 이런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가 지나치게 한국의 대기업이 주도하면서 일본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 간의 어떤 이런 한일 간의 공생 형태가 진전이 되었고 거기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거두은 것이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또는 가능성이 있었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소재 부품 산업들이 충분하게 대기업과의 공생 관계 또는 어떤 생태계가 생산을 위한 이런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김현종 차장이 가마우지 이런 그 현재 이런 무역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도 결국은 일본만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한 부분 중에 저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적어도 국내에서 생산하고 또는 국내에서 내수 중심으로 또는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 패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술 자립이 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항상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지금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걸 극복하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 근데 한국과 일본의 약간 전면전처럼 나가는 모습이라서 어제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우리도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빼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출 항목들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네. 백색국에서 뺐을 때 일본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건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백색국가에 빼는데 이제 바로 시행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본도 물론 어제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제 시행되는 28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무역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무역에 어떤 제재를 하면 중국도 그에 상관한 무역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호적인 차원이고 그래야 결국은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오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유리한 어떤 입장을 갖게 되는 요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그것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는 방직용 섬유품이나 뭐 화학 제품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입 대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어제 뭐 더 이상 일본의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고 기업들도 사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늘 해왔던 것처럼 일본에게 의존해서 계속 그 제품들을 수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조금 더 다양하게 찾아보면 또 앞으로 기술을 좀 개발해서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부분도 좀 강화시키면 대일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백색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소에서 어떤 그 대응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정부가 하나씩 꺼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까도 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대화와 타협이에요. 네. 우리 정부가 먼저 뭐 공격을 하거나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일방적으로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가야 되지만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을 잡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이런 조치들 사실 대일 무역 의존도나 기술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한 30년 전, 2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 같아요. 그런데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이렇게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 여파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게 순식간인데 이건 뭐 언제 기술 개발해가지고 언제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안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 제품 하나만 들어오지 않아도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품이 들어가는 게 2만 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만 제품이 안 들어도 자동차가 못 생산됩니다. 그리고 100% 의존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100% 사실은 일본의 기술력이란 게 소재 부품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분업 체계가 또 형성되어 있거든요. 자, 일본은 소재 부품을 만들고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고 일본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고 서로 이익을 지금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이 경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김현종 차장이 저는 뭐 가마우지 경제를 극복했다 이야기했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 이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그 경제를 극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00%를 우리가 국산품 만드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비교 경제에서 따져보면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경 몇천억 투자돼서 우리가 무슨 경쟁력을 만들고 한다는 게 일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재 부품이라는 게 수백 년 걸쳐서 이루어진 경쟁력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당장 제품 하나 늦게 들어오면 그냥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뭐 키우겠다? 고작 3천억 들여서 그걸 키우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주 52시간 지금 뭐 최저임금 그다음에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조건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규제 법률 때문에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안 만들어 놔놓고 지금 합시다라고 말만 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라는 거는요. 당장 국민들로 하여금 물론 분노를 끌어오르는 게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안을 만드는 게 정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게 정부라면 아까 양기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1965년도 한일 기본조약에 따르는 중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저는 네. 지난번에 일본이 중재위원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왜 우리 정부가 안 받았는지 아직까지도 좀 저는 솔직히 이제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을 일단 이용하는 것들이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제 대통령의 저는 그 발언 중에서 보면 한일 관계 가장 기본적인 게 1965년 체제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즉 일본이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떤 식이든지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일단 대화로 풀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어제의 어떤 입장은 서로 어떤 기싸움의 형태라고 본다면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외교적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도 양 교수님께서 태국에서 열렸던 그 외교 장관회의 지적하셨는데 사실 미국의 중재 해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그 외교 장관회의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미국은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칫 개입했다가는 한국과 일본 둘 다 이걸 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신중한 처사라고 신중한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이전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제 특히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니까 그렇죠. 미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언급을 들고 일어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분명히 이제 미국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 나온 기사에서는 분명히 이제 미국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가 빨리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양국 간에 조속하게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제의 이런 그 한미 간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나오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8월 말에 있을 지소미아 연장 기한 마감 네. 도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일본에서 이것을 실시하느냐 여부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20 며칠간 또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최악의 파국으로 가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것을 어떻게 보류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그걸 실시하더라도 이건 백색 국가 군에 준할 정도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량권을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지소미아 파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약간 보류를 하고 그러면서 한미일 간에 적어도 미국이 제시한 스탠드 시스템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 정도의 3자 간 어떤 대화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미묘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김현조 국가안보실 2차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교류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지소미아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의 이제 협상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치권의 반응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은 뭐 파기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고 정의당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파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또 민주평화당의 일부 의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은 파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기까지도 고려하는 고려는 있어야 된다. 물론 지금 당장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먼저 카드를 던지는 것은 협상에서 좋은 전략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24일이 이제 마감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그날까지는 어쨌든 이 카드를 쥐고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로 사용해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를 결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를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질 않아요. 예. 다만 24일까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백색국가 제외되고 나서 28일 날 시행이 되니까 그동안 또 3주 동안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은 또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저것도 하나의 카드로 우리는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미국이 사실은 지소미아도 체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 우리를 설득하고 또 미국이에요. 사실은 오바마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체결이 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일의 군사 동맹이 깨지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고
본인들의 그 동북아에서의 군사 패권이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도 한일 군사 동맹은 계속 유지되는 게 미국에도 이익에도 합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중재를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봐서는 지소미아를 지금 당장 카드를 던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서 고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양기호 교수님,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지소미아라는 부분이 일본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이 협정에 대해서 연장을 시키는 거에 강력한 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한테 좋은 카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소미아 카드라는 것은 미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일본을 향한 것이기도 하는데, 일본 쪽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게 파기될 경우에는 우리는 귀책 사유를 일본으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안보상의 신뢰를 상실했다. 안보상으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일본 측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정보까지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느냐. 안보상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하고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파기했을 경우에 그럼 이 왜 파기를 했느냐? 일본이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전략 물자를 수출을 통제하겠다는데 어떻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느냐? 이건 넌센스다. 그래서 우리가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맞습니다. 지소미아. 그것은 이제 제가 보기로는 지금 왜 미국이 약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느냐. 한국 측이 지소미아 카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나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카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단지 이것을 쓸까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가 관방장관이나 아니면 이제 이와야 방위대신이 지소미아를 앞으로 계속 연장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내에서 자기 당착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요하게 미국 측에 대해서 이 모순점을 설명을 하고, 일본이 만약에 이걸 완화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끝까지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